낭독 모녀 용감한 아이린. 그림 윌리엄 스타이그. 바빈 부인은 양제사입니다. 바빈 부인은 몹시 피곤했고 머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만들고 있던 드레스의 바느질을 간신히 끝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예요. 공작 부인도 아주 좋아할 거예요. 바빈 부인의 딸 아이린이 말했어요. 그래, 예쁘구나. 바빈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으니? 오늘 밤 무도회에서 입을 옷인데 난 이걸 갖다 줄 기운이 없구나.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내가 갖다 줄게요. 아이린이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얘야. 널 보낼 수는 없어. 옷 상자는 너무 크고 저태까지는 너무 먼 길이야. 게다가 눈이 내리기 시작했잖니? 바빈 부인이 말했습니다. 전 눈을 좋아해요. 아이린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이린은 엄마를 침대로 데려가서 이불을 2채나 덮어주고 발치에는 담요도 덮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레몬과 꿀을 넣어 차도 끓이고 난로에 나무도 더 집어넣었지요. 아이린은 멋진 드레스를 얇은 종이로 잘 감싸서 커다란 상자에 담았습니다. 따뜻하게 입거라. 아가, 단추 꼭꼭 잠그는 거 잊지 말고. 밖은 바람도 불고 춥단다. 엄마가 가냘픈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린은 양털 장화를 신고 빨간 모자와 목도리를 두르고 두꺼운 외투를 입고 벙어리 장갑을 꼈습니다. 그런 다음 엄마의 뜨거운 이마에 6번이나 입을 맞추고 한 번 더 맞추었습니다. 아이린은 엄마의 이불이 잘 덮였나 확인하고 나서 커다란 옷상자를 들고 살며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꼭 닫았습니다. 밖은 정말 추웠습니다. 눈송이가 바람에 이리저리 휘몰아치며 아이린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아이린은 베닛 아저씨의 목장으로 가는 오르막길로 향했습니다. 아이린이 목장에 닿을 즈음 눈은 발목까지 덮였고 바람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바람이 등을 밀어대서 몸이 비틀비틀 흔들렸습니다. 아이린은 화가 났습니다. 옷상자를 들고 가는 것도 아이린에게는 힘이 들었거든요. 그만 불어! 아이린은 몰아치는 바람에 등을 꼿꼿이 세우며 야단을 쳤습니다. 목장 한가운데쯤 오자 눈송이는 더욱 굵어졌습니다. 이제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몰아부딪히는지 아이린은 울퉁불퉁한 땅을 껑충껑충 펄쩍펄쩍 비틀비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가운 눈이 장화 속으로 스며들어와 발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린은 입술을 꼭 깨물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심부름이니까요. 사과나무 길에 이르렀습니다. 바람은 한바탕 힘자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뭇가지를 뚝 부러뜨려 내던지고 쌓인 눈을 쓸어올려 흩뿌리고 꼼짝도 못하게 아이린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아이린은 몸을 돌려 등으로 바람을 밀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이린. 집으로 돌아가. 바람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절대로 안 가. 그렇게는 못해, 이 심술쟁이 바람아. 아이린은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바람의 소리는 노랫가락처럼 오르내렸어요. 그리고 바람이 날카롭게 덧붙였죠. 돌아가지 않으면 말이야.
잠시 아이린은 바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안 될 말이지요. 드레스는 공작 부인에게 갖다 주어야 해요. 반드시. 바람은 옷상자를 덮쳤습니다. 퍽 때리고 획 비틀고 이리저리 흔들다가 잡아챘습니다. 하지만 아이린도 호락호락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엄마가 만든 거야? 아이린이 소리쳤죠. 그런데 아이쿠, 상자가 아이린의 장갑 낀 소나귀에서 미끄러져 나가더니 퉁퉁거리며 눈 위로 튕겨나갔어요. 아이린은 상자를 쫓아갔습니다. 아이린은 허겁지겁 달려가 상자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고약한 바람은 상자 뚜껑을 활짝 열어제쳤어요. 무도의 드레스는 펄럭이며 날아오르더니 쏟아지는 눈 속으로 나폴나폴 춤을 추며 날아갔습니다. 얇은 종이와 함께 말이에요. 아이린은 텅 빈 상자를 꼭 잡은 채 아름다운 드레스가 멀리 사라지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눈물이 나서 속눈썹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재고 자르고 씻히고 꿰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공작 부인은 이제 어떻게 하나요? 아이린은 결심했습니다. 빈 상자라도 가져가서 모두 설명해야겠다고요. 아이린은 발을 질질 끌며 눈속을 걸었습니다. 바람 때문이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면 엄마가 이해해 줄까요? 공작 부인이 화를 내지 않을까요? 바람은 마치 들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이린의 발이 구덩이에 푹 빠졌습니다. 아이린은 발목을 삐고 말았어요. 모두 바람 탓이에요. 조용히 해. 지금까지 한 짓으로도 충분하잖아. 넌 일을 다 망쳐놨어. 몽땅. 아이린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아이린의 말을 삼켜버렸습니다. 아이린은 발이 너무 아파서 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걷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이린은 겨우겨우 발을 움직여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척 아팠습니다.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엄마와 따뜻하게 있을 수 있는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너무 멀리 있었어요. 공작 부인의 저택이 더 가까울 거야. 하고 아이린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온통 눈으로 덮여 있어서 뭐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발을 끌며 아이린은 눈을 헤치고 걸었습니다. 짧은 겨울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하고 아이린은 생각했습니다. 옆에는 길을 가르쳐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눈 덮인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저 멀리, 아주 멀리 따뜻한 집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동물들마저 보금자리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이린은 터벅터벅 계속 걸어갔습니다. 금세 어둠이 덮쳐왔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소복소복 눈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곳 한가운데서 아이린은 춥고 혼자였습니다. 아이린은 길을 잃었습니다. 아이린은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아무 집이라도 한 채 나타나서 안에 들어가 쉴 수 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누군가 아이린을 붙잡아 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눈은 이제 아이린의 무릎 위까지 쌓였습니다. 아이린은 빈 상자를 꼭 붙들고 간신히 눈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같이 조그만 꼬마아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순간 아이린은 뭔가 조금 밝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저 아래 어디에서 부드러운 불빛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불빛을 따라가 보니 멀고 긴 비탈 아래 환하게 불이 켜진 집이 보였습니다. 바로 공작 부인의 저택이었습니다. 아이린은 있는 힘을 끌어모아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미끈 퍽 몸이 아래로 푹 꺼지더니 눈 속에 빠묻히고 말았습니다. 나지막한 절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들고 있던 상자와 모자만 눈 위로 삐죽 나왔지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할 거예요. 온몸이 떨려왔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고 말지 뭐. 그럼 이 고생도 끝날 거 아니야? 안 될 거 뭐 있어? 벌써 이렇게 묻히기까지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엄마도 다시는 못 본 거야? 우리 엄마도? 엄마한테서는 언제나 가꾼 빵 냄새가 났습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이린은 마구 발버둥을 쳐서 눈 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린 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떻게 저 반짝이는 저때까지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대답도 생각났습니다. 아이린은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상자는 눈 속으로 꺼져 들어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어 올라가는 대신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썰매처럼요. 바람이 뒤에서 쫓아왔지만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이린은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집 안에 있게 될 거예요. 썰매가 점점 느려지더니 길가에 멈추어 섰습니다. 공작 부인에게 나쁜 소식을 전할 시간이 왔습니다. 빈 상자를 가슴에 꼭 껴안고 아이린은 저택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슴이 몹시 쿵쾅거렸습니다. 아이린의 발이 딱 멈추어졌어요. 입이 해 벌어졌지요. 아이린은 뚫어지게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금 앞쪽에 커다란 나무 둥치를 껴안고 있는 건 바로 그 아름다운 무도의 드레스였습니다. 바람이 옷을 거기에 걸어 놓았던 것입니다. 엄마! 나 찾았어요. 아이린이 소리쳤습니다. 바람이 방해를 했지만 아이린은 드레스를 나무에서 떼어내 상자에 도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저택 문 앞으로 갔습니다. 아이린은 커다란 노쇠 손잡이를 2번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아이린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인들이 몹시 기뻐하며 아이린을 반겼습니다. 공작 부인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모두들 아이린이 혼자서 눈보라를 헤치고 산을 넘어왔다는 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전부 빠짐없이 이야기해 달라고 졸랐습니다. 아이린은 모두 이야기해 주었죠. 그런 다음 아이린은 당장 아픈 엄마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안 된다고 하는군요. 산을 넘어가는 길이 막혔는데 내일 아침에야 뚫릴 거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얘야. 엄마는 지금 틀림없이 주무시고 계실 게야. 내일 아침 일찍 집에 데려다 주마. 공작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이린은 불 앞에 앉아서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걸어놓은 젖은 옷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습니다.
공작 부인은 손님들이 눈마차를 타고 도착하기 전에 드레스를 다림질하여 갈아입었습니다. 정말 근사한 무도회였습니다. 새 드레스를 입은 공작 부인은 반짝이는 하늘의 별 같았습니다. 보통 입는 옷을 입었지만 아이린도 빛났습니다. 잘생긴 귀족들이 아이린을 무도회장 한가운데로 데려가 춤을 추었습니다. 발이 아플까봐 반짝 들어올린 채로 말이지요.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즐거워할까요?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눈은 오래전에 그쳤습니다. 푹 자고 일어난 바빈 부인은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바빈 부인은 서둘러 싸늘한 난로에 불을 피우고 아이린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린의 침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빈 부인은 창가로 달려가 온통 하얀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뭇가지에서 눈가루만 풀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애가 어디 있는 거야? 바빈 부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허둥지둥 외투를 걸치고 딸을 찾으러 뛰어나갔습니다. 문을 연 순간 눈더미가 벽처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로 말이 끄는 눈마차가 오솔길을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마차 앞자리에 덩치 큰 두 마부 사이에 아이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들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나머지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턱수염이 텁수룩한 의사 선생님도 마차 뒤에 함께 타고 왔습니다. 공작 부인은 아이린의 엄마에게 하얀 크림이 덮인 생강 케이크와 오렌지, 파인애플, 그리고 여러 가지 맛이 나는 사탕과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편지에는 드레스가 얼마나 예뻤는지, 또 아이린이 얼마나 용감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인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거야 물론 바빈 부인도 잘 알고 있지요. 공작 부인보다 더 잘 알고 있답니다. 강아지가 된 칼렙. 글 그림 윌리엄 스타이그. 목수 칼렙과 배 짜는 일을 하는 케이트는 서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가끔은 작은 일로도 크게 다투곤 했거든요.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요. 그날도 칼렙과 케이트는 심하게 다투었어요. 칼렙은 무척 화가 나서 문을 박차고 나와버렸죠. 케이트도 칼렙의 등 뒤에 대고 험한 말을 퍼부었어요. 칼렙은 씩씩거리며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어쩌다 내가 이런 못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나 후회를 하면서요. 한참 숲속을 걷다 보니까 화가 가라앉아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도 잊어버렸지요. 그저 케이트의 사랑스러운 보조개와 케이트가 만들어주는 맛있는 수프만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칼렙은 곧장 집으로 돌아가 케이트를 껴안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나온 김에 숲을 좀 더 둘러보기로 했어요. 목재소에 가져갈 떡갈나무를 봐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깊은 숲까지 들어간 칼렙은 다리가 아파 바위에 기대어 잠시 쉬었어요. 잠깐 쉴 생각이었는데 그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숲속 동굴의 마녀 예디다가 주문을 외며 지나가다가 칼렙을 보았어요. 마녀는 꿀벌 소리를 내며 요란하게 코를 골고 있는 칼렙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지요. 잘 됐다. 사촌 동생이 이그드라질이 가르쳐준 주문을 시험해 봐야겠군. 마녀 예디다는 낄낄 웃으면서 뼈가 앙상한 엄지손가락을 칼렙의 왼쪽 집게손가락에 갖다 댔어요. 그러고는 조심조심 주문을 외웠지요.
아미와미 이빈밤이 넌 이제 멍멍이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코를 드르렁거리던 칼렙은 사라지고 대신 강아지 한 마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멋져. 정말 효과가 있네. 마녀는 낄낄거리며 사라졌어요. 칼렙은 해가 질 무렵에야 눈을 떴어요. 늘어지게 하품을 한 칼렙은 등을 긁으려고 팔을 뻗었지요. 맙소사, 칼렙은 깜짝 놀랐어요. 칼렙은 툭 튀어나온 눈으로 입을 해벌린 채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어요. 허리띠와 멜빵이 없어졌어요. 가죽 장화도 보이지 않았죠. 털이 북슬북슬한 강아지의 몸만 보일 뿐이었어요. 칼렙은 네 다리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며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 자기 모습을 살폈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칼렙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꿈이겠지? 내가 강아지라니? 이제 어쩌면 좋지? 강아지 칼렙은 숲속을 헤매면서 생각했어요.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케이트한테 이 일을 알려야 해. 강아지 칼렙은 꼬리를 흔들면서 터벅터벅 걸었어요. 느닷없이 강아지로 변하다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칼렙은 강아지가 되었지만 사실은 목수 칼렙이지요. 칼렙은 여전히 사람처럼 생각을 하면서 케이트에게 달려가고 있었어요. 슬프게도 4개의 다리로요. 밤이 되어 보름달이 떴어요. 케이트는 칼렙이 걱정되어 방 안에 서성였어요. 가구에 몇 번씩이나 부딪혔는데도 아픈 줄 몰랐지요. 수없이 창밖을 내다보고 마당에도 나가보았지만 칼렙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나? 아니야. 칼렙은 나를 사랑해. 날 사랑한다고 날마다 말해주었잖아? 내가 싫어졌나? 아니면 무슨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나? 케이트는 몹시 걱정이 되었어요. 강아지 칼렙은 아까부터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강아지의 모습으로 집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한참 뒤에야 용기를 낸 강아지 칼렙은 앞발로 문을 긁었어요. 케이트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문을 열었지요. 케이트의 얼굴은 헬쓱했어요. 강아지 칼렙은 집 안으로 들어가 털이 북슬북슬한 앞발을 케이트 앞치마에 올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케이트, 나야, 나. 하고 외쳤지만 입에서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강아지 칼렙은 연거푸 케이트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가엾어라, 집을 잃어버렸구나. 케이트는 물과 먹다 남은 햄 조각을 강아지에게 주었어요. 강아지 칼렙은 허겁지겁 물만 마셨지요. 햄 조각은 전혀 먹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케이트가 어깨에 망토를 두르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칼렙을 찾으러 나가려는 것이지요. 강아지 칼렙은 케이트를 막으려고 케이트의 신발을 물었어요. 지금은 너랑 놀아줄 시간이 없어. 저리 가 있으렴. 난 남편을 찾으러 가야 해. 아무래도 칼렙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강아지 칼렙은 하는 수 없이 물고 있던 신발을 놓고 케이트 뒤를 따라갔어요. 케이트와 강아지 칼렙은 밤새도록 달빛 비치는 숲속을 헤매고 다녔어요. 목수 칼렙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그럴 수밖에요. 칼렙은 강아지의 모습으로 케이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케이트는 쌀쌀한 새벽녘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신발은 이슬에 푹 젖어 있었지요.
케이트는 칼렙이 만들어준 의자에 앉아 잠이 들었어요. 강아지 칼렙도 케이트의 발치에 엎드려 잠이 들었지요. 잠에서 깬 케이트는 또다시 남편을 찾아 숲속을 헤맸어요. 칼렙은 몹시 슬펐어요. 하지만 강아지 칼렙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코를 땅바닥에 대고 킁킁거리며 케이트의 뒤를 따라다니는 일밖에 없었지요. 케이트는 시내로 나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칼렙을 보지 못했느냐고 물어보았어요. 술집에도 가보고 우체국에도 가보고 상점에도 가보고 공원에도 가보았지요. 모두들 몹시 걱정하며 같이 찾아보자고 했지만 케이트를 따라다니는 강아지 칼렙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밤 케이트가 잠자리에 들자 강아지 칼렙은 케이트의 옆자리로 올라가 누웠어요. 그러고는 케이트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어 주었지요. 케이트는 강아지를 꼭 껴안았어요. 케이트는 슬펐던 마음이 조금 덜해졌어요. 케이트는 강아지를 껴안고 잠이 들었어요. 그러나 강아지 칼렙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칼렙이라는 걸 알릴 수 있을까? 지금 품에 안고 있는 강아지가 나라는 걸 말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 정말 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걸까? 케이트도 강아지로 변하면 우리 둘 다 강아지로 살아갈 텐데. 케이트는 강아지가 칼렙에게 노쇠 장식이 달린 목걸이를 사주고 루퍼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루퍼스는 붉은 갈색이라는 뜻이지요. 강아지의 털 색깔이 칼렙의 머리칼처럼 붉은 갈색이었거든요. 케이트는 루퍼스에게 여러 가지 재주를 가르쳤어요. 두 발로 서고 앉고 악수를 하고 시키는 대로 물건을 가져오고 멍멍 짖어서 숫자를 세고 인사를 하는 것까지요. 강아지가 어찌나 빨리 배우는지 케이트는 정말 신기했어요. 친구들이 놀러 올 때마다 케이트는 강아지를 자랑했어요. 루퍼스도 이런 모임을 좋아했지만 친구들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건 정말 싫었어요. 케이트는 루퍼스를 몹시 사랑했어요. 둘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었지요. 그렇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케이트는 칼렙이 그리웠어요. 칼렙이 왜 자기를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강아지 칼렙은 사실대로 말해줄 수가 없어 답답할 뿐이었어요. 케이트가 배를 짜는 동안 루퍼스는 케이트의 발치에서 뼈다귀를 갖고 놀았어요. 케이트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곤 했어요. 루퍼스는 케이트의 무릎에 앞발을 올려놓고 케이트의 슬픈 얼굴을 핥아주었지요. 케이트는 루퍼스의 귓가를 다정하게 긁어주며 이렇게 좋은 친구가 생겨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말했어요. 어느 날 오후에요. 루퍼스는 신선한 잔디 냄새에 취해 나무 밑에 엎드려 있다가 이웃 강아지들과 함께 신나게 뛰어놀았어요. 그러나 루퍼스는 곧 강아지들을 놔두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강아지들과 뛰노는 것은 즐거웠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강아지들은 그 뒤로도 몇 번 더 놀러 왔지만 루퍼스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칼렙은 자신이 강아지로 변한 숲속을 가끔 찾아가 보았어요. 그곳에 가면 강아지로 변한 이유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강아지 칼렙은 잠든 척 실눈을 뜨고 주위를 살펴보곤 했지요. 얼룩 다람쥐들이 쪼르르 달려왔다 달려가고 새들이 나뭇가지 사이를 바삐 날아다녔어요. 나뭇잎들은 산들산들 흔들리고
풀벌레들은 쉴 새 없이 울어댔지요. 메뚜기들도 펄쩍펄쩍 뛰어올랐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알아내지는 못했어요.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풀잎을 뜯어먹어 보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겨울이 오고 눈이 내렸어요. 칼랍이 강아지가 된 지도 벌써 8달이 지났어요. 강아지 칼렙은 따스한 벽난로가에서 꾸벅꾸벅 졸며 시간을 보냈어요. 이젠 자신이 칼렙이라는 걸 알리려고도 하지 않았지요. 강아지 칼렙은 집안을 왔다 갔다 하는 케이트의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내가 칼렙이라는 걸 안다고 케이트가 행복해지겠어? 내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겠지? 하지만 강아지를 남편으로 둔 걸 기뻐할까? 강아지 칼렙은 마음속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크리스마스가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별이 총총 뜬 추운 밤이었죠. 케이트와 루퍼스는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도둑들이 창문을 열고 거실로 살금살금 들어왔어요. 찬바람에 잠이 깬 루퍼스가 멍멍 짖으며 거실로 달려가 도둑들에게 덤벼들었어요. 이 멍청한 똥개가! 도둑이 깜짝 놀라 소리쳤지요. 루퍼스는 키 작은 도둑의 팔을 꽉 물었어요. 키 큰 도둑이 루퍼스의 목걸이를 잡아당겼지만 루퍼스는 물고 있는 팔을 놓지 않았지요. 케이트도 잠에서 깨어 거실로 달려나왔어요. 케이트는 루퍼스를 잡고 있는 도둑을 때리고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어요. 도둑은 몸을 휙 돌려 케이트를 마룻바닥으로 밀쳤지요. 루퍼스가 송곳니를 드러내며 도둑에게 달려들었어요. 겁에 질린 도둑은 주머니 칼을 꺼내어 루퍼스에게 휘둘렀어요. 그 바람에 루퍼스의 앞발가락에 상처가 났지요. 루퍼스는 다친 발을 입으로 가져갔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루퍼스가 아프다고 낑낑거리는 대신에 아야! 하고 소리쳤거든요. 칼렙은 깜짝 놀랐어요. 그가 입으로 가져간 것은 발이 아니라 피가 흐르는 손이었어요. 마녀 예디다가 주문을 흘려넣은 바로 그 손가락에 상처가 나자 주문이 풀린 거예요. 칼렙은 강아지로 변하기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여보, 나야. 칼렙은 기뻐서 소리쳤어요. 케이트는 입을 딱 벌리고 칼렙을 쳐다보다가 외쳤어요. 칼렙! 놀란 도둑들은 창문을 넘어 도망쳤지요. 얼마나 빨리 도망쳤는지 눈 위에 발자국 하나 남지 않을 정도였죠. 칼렙과 케이트는 서로 부둥켜 안고 있었어요. 아주 오래오래. 한참 뒤 칼렙은 숲속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어요. 물론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이지요. 어쩌다 강아지가 되었는지는 칼렙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칼렙이 강아지가 되었던 이 놀라운 일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았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멋진 뼈다귀, 윌리엄 스타이그 글 그림.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펄은 학교가 끝났는데도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어른들을 구경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저런 일을 하겠지? 하고 생각하면서요. 펄은 거리를 쓸고 있는 청소부 아저씨를 보았습니다. 또 빵집 안도 들여다보았어요. 빵집에서는 아저씨들이 오븐에서 뜨끈뜨끈한 빵을 꺼내고 도넛에 설탕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몰트비 아저씨네 외양간 앞에서는 할아버지들이 말발굽 던지기 놀이를 하면서 담배 때문에 노랗게 된 침을 탁탁 뱉었습니다.
펄은 그런 모습을 신기한 듯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뒤에 펄은 학교와 집 중간쯤에 있는 숲에 다다랐습니다.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으니 봄 풍경은 더없이 맑고 아름다웠지요. 부드러운 봄바람이 볼을 살살 간지럽히자 펄은 자기가 한 송이 꽃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가벼운 옷자락은 꽃잎처럼 느껴졌고요. 아, 너무 좋아. 펄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도 그래. 웬 목소리가 대꾸했습니다. 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넌 어디 있니? 펄이 물었습니다. 아래쪽을 봐. 펄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오른쪽 바위가 있지? 그 옆에 나무가 있고 또 그 옆엔 제비꽃들 피어 있지? 그 사이를 잘 봐. 난 거기에 있는 뼈야. 펄은 작은 뼈다귀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너 말할 줄 아니? 펄이 우물우물 물었습니다. 어느 나라 말이든 다 해. 뼈가 대답했습니다. 스페인 말로 할까? 아프리카 말은 어때? 너 독일말 할 줄 아니? 또 나는 무슨 소리든지 다 낼 수 있어. 하더니 뼈는 트럼펫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병사들을 불러 모으는 나팔 소리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람 소리, 또 그 다음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또 코 고는 소리에 재채기 소리까지. 펄은 자기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넌 뼈잖아. 그런데 어떻게 재채기를 할 수 있니? 하고 펄이 물었습니다. 나도 몰라. 내가 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니까. 하고 뼈가 대답했습니다. 너 나랑 우리 집에 갈래? 펄이 물었습니다. 좋아. 뼈가 대답했습니다. 난 너무 오랫동안 혼자 지냈어. 2년 전, 그러니까 8월이 다가올 무렵이었어. 나는 마기 할멈의 바구니에서 떨어졌어. 마기 할멈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걸어갔는데 난 마기 할멈을 불러 세우고 싶지 않았어. 왜냐하면 마기 할멈하고 사는 게 실증이 났거든. 마기 할멈은 끼니 때마다 달팽이 요리에 마늘 잔뜩 넣어 먹고 내 여기저기가 쑤신다고 투덜대고 또 쉬지 않고 이것저것 물어댔지. 그래서 너처럼 활발한 아이랑 지낸다면 훨씬 더 즐거울 것 같아. 펄은 뼈를 살짝 집어들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물론 가방은 열어두었죠. 그래야 뼈랑 계속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고는 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풀밭 위에 둔 교과서들은 깜빡 잊고 말이에요. 펄은 부모님께 이 뼈를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뼈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지 펄은 알 수 있었어요. 뼈와 이야기하면서 왔다고 하면 엄마는 이러시겠죠? 얘야, 그건 상상일 뿐이란다. 그런 다음 뼈가 정말로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면 엄마 아빠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초록빛 풀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두꺼비들은 목청 높이어 울어댔습니다. 오늘은 정말 멋진 날이야. 바로 너 같은 뼈를 만났으니까. 펄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만난 것처럼 말이지. 하고 뼈가 말하면서 걸음걸이에 맞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건 정말 듣기 좋은 소리였습니다.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커다란 바위 뒤에서 누군가 불쑥 나와 모든 걸 망쳐놓았으니까요.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칼과 권총을 든 3명의 광도들이었습니다.
펄은 그 강도들이 어떤 동물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두 혼니물 같은 망토를 덮어쓰고 무시무시한 가면을 쓰고 있었거든요. 강도들은 사납게 굴면서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방일이네! 하는 강도가 말했습니다. 펄은 가방쯤은 얼마든지 내줄 수 있었어요. 강도들이 물러가 주기만 한다면요. 하지만 가방 안에는 뼈가 있기 때문에 내줄 수 없었어요. 안 돼요! 펄은 자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용감하게 말했으니까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데? 한 강도가 펄의 머리에 권총을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바로 내가 있다. 뼈가 으르렁거렸어요. 그러고는 뱀이 휘식거리는 소리와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강도들은 다음 소리는 들어보지도 않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달아났습니다. 어느 길로 갔는지 보지도 않았습니다. 뼈와 펄은 실컷 웃었습니다. 둘은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방금 전에 일어났던 일이며 또 다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나무 뒤에서 여우 한 마리가 튀어나와 길을 막아섰거든요. 여우는 양복깃에 라일락 한 송이를 꽂고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하얗고 뾰족한 이를 드러내면서 싱긋 웃었습니다. 꼼짝 마라! 여우가 말했습니다. 펄은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넌 내가 오랫동안 꿈꿔오던 것하고 똑같아. 어리고 통통하고 또 살도 연하고. 넌 오늘 내 저녁밥이 돼줘야겠다. 하고 말하면서 여우는 펄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 손 떼, 야, 이 악당아. 안 떼면 내 귀를 꽉 물어뜯을 테다. 뼈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말하는 거야? 여우가 깜짝 놀라서 물었죠. 나는 뭐든지 잘 먹는 악어다. 특히 신선한 여우고기라면 아주 좋아하지. 뼈가 대답했습니다. 교활한 여우는 강도들처럼 쉽게 속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악어는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여우는 펄의 가방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소리가 꼭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군. 여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말하는 뼈라, 나는 늘 이런 걸 갖고 싶었지. 여우는 뼈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뼈는 그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우는 펄을 앞장 세우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훌쩍훌쩍 우는 펄이 조금은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펄을 저녁밥으로 먹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여우 아저씨, 죽기 전까지만이라도 뼈하고 같이 있게 해주세요. 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여우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펄에게 뼈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렇게 어리고 예쁜 아이를 잡아먹다니 절대 그럴 순 없어. 선생은 부끄럽지도 않소? 뼈가 호통을 쳤지만 여우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왜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잖아? 그러자 뼈는 여우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비겁한 놈, 이 기생충, 이 구린내 나는 놈아! 이런 소리를 듣는 건 매우 성가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조용히 해. 안 그러면 널 먹어버릴 테다. 말하는 뼈를 갉아먹으면 정말 재밌을 거야. 빠드득 빠드득 갉아먹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겠지? 흐흐흐흐흐. 여우의 집까지 가는 동안 뼈와 벌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여우는 집에 다다르자 펄과 뼈를 빈 방에 쳐넣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펄은 마룻바닥에 털퍼덕 주저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알아? 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아직 어린데 벌써 죽고 싶지 않아. 펄이 작은 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나도 내 맘 알아. 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펄이 물었습니다. 나도 바로 그걸 찾고 있어. 그런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이런 내가 정말 싫어. 뼈가 말했습니다. 저건 무슨 소리지? 펄이 물었습니다.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거든요. 여우가 칼을 갈고 있나 봐. 뼈가 속삭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펄이 흐느꼈습니다. 저건 또 무슨 소리야? 화덕 안에 장작 넣는 소리 같은데? 뼈가 대답했습니다. 차라리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펄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식초와 기름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여우가 저녁 때 먹을 샐러드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펄은 뼈를 꼭 껴안고 말했습니다. 뼈야, 무슨 말이든 해줄래? 넌 정말 소중한 친구야. 뼈가 말했습니다. 아, 너야말로 소중한 내 친구야. 펄이 대꾸했습니다. 곧이어 딸그락딸그락 열쇠 소리가 났습니다. 펄은 더 이상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문 쪽을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 뼈가 속삭였습니다. 펄은 벌벌 떨렸습니다. 펄은 부엌으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열린 화덕문 사이로 시뻘겋게 타오르는 불길이 보였습니다. 미안하구나. 너가 특별히 미워서 이러는 건 아니란다. 여우는 슬픈 척했습니다. 윗밤! 갑자기 뼈가 소리쳤습니다. 자기가 왜 그런 소리를 내는지도 모르면서요. 무슨 소리지? 여우가 어리둥절하며 물었습니다. 이밤 12불! 뼈가 주문을 외듯 읊조렸습니다. 지브라켄 12불 디그레이! 그러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우의 키가 몇 센티미터나 줄어든 것입니다. 알라밤 시너프 베보피 깨보즈! 뼈가 계속 외어대자 놀랍게도 여우가 토끼만 해졌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펄도, 여우도, 심지어 주문을 외운 뼈까지도요. 아두니스 이시굴라 케보님 윗밤! 뼈가 계속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여우와 여우가 입은 옷까지 생지만하게 변했습니다. 스클라브닛! 뼈가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생지만해진 여우가 허둥지둥 구멍으로 달아났습니다. 너가 마술을 부릴 줄 아는지 정말 몰랐어. 펄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는걸? 뼈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주문을 외웠는데? 나도 그걸 알고 싶어. 그냥 그 말들이 생각나서 내뱉은 것 뿐이야. 마기 할멈네 오래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외웠나 봐. 뼈가 말했습니다. 넌 정말 멋진 뼈다귀야. 난 오늘을 오래오래 잊지 못할 거야. 펄이 말했습니다. 펄은 깜깜해질 무렵에야 집에 다다랐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펄은 기다리고 있던 엄마 품에 안기고 그 다음에는 아빠 품에 안겼습니다. 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 오는 거니? 걱정이 돼서 속이 다 탔단다. 엄마 아빠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펄은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뼈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 뼈는 말을 할 줄 알아요. 펄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펄이 생각했던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는 뼈라고? 얘야, 그건 상상일 뿐이란다. 아빠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일도 펄이 생각했던 대로였습니다. 뼈가 아저씨, 아줌마는 정말 멋진 따님을 두셨어요. 하고 말하는 바람에 부모님이 깜짝 놀라신 일이지요. 부모님이 이 충격에서 헤어나기도 전에 펄은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물론 뼈도 옆에서 도왔고요. 그 모든 것이 부모님에게는 믿기지 않는 일이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익숙해지긴 했지만요. 이제 뼈는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벽난로 위 은쟁반이 뼈의 자리예요. 펄은 잠자리에 들 때마다 잊지 않고 뼈를 침대로 가져갔습니다. 두 수다쟁이는 밤늦게까지 소곤거렸지요. 뼈는 펄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기도 하고 부드러운 하프 소리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집의 식구들 중 누군가가 혼자 있을 때면 뼈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듣고 싶은 음악은 언제든지 들을 수 있었죠. 가끔은 듣기 싫을 때도 들어야 했지만요. 부르뚱한 스핑키, 글 그림 윌리엄 스타이그. 스핑키는 씩씩거리면서 집에서 나와 풀밭에 배를 깔고 엎드렸습니다. 스핑키는 코앞에 피어있는 민들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화가 났거든요. 우리 식구는 모두 머저리야. 말로는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순 엉터리야. 비록 엄마는 안 그렇지만. 곧 윌람이나 누나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스핑키야, 스컹크라고 불러서 미안해. 스핑키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스핑키 대장님, 내가 잘못했다니까. 누나가 말했지만 스핑키는 그래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누나는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는 다야? 스핑키는 중얼댔습니다. 조금 있으니 히치 형이 슬금슬금 다가와 스핑키 등을 쿡쿡 찔렀습니다. 스핑키는 획 뿌리쳤습니다. 형은 그래 너 말이 다 맞더라. 내가 찾아봤더니 필라델피아가 벨기에 수도더라 라고 했습니다. 스핑키는 등을 돌렸습니다. 알랑거리는 형 목소리는 정말 참을 수 없었거든요. 야, 스핑크스, 엄마가 점심 먹으러 들어오래. 형이 말했습니다. 스핑키는 대답 대신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스핑키 엄마 아빠는 창문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딱한 녀석, 스핑키는 너무 예민해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나가서 스핑키하고 얘기 좀 해야겠어요. 나도요, 여보. 아빠가 말했습니다. 저러다 제풀에 지치게 그냥 두라고. 하나도 골랠 일이 아닌 거 가지고 말이야. 어둑어둑해질 무렵 엄마가 나왔습니다. 엄마는 스핑키에게 몇 번씩 입을 맞추면서 정말로 스핑키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핑키가 태어나던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사랑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엄마는 스핑키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또 한 번 뽀뽀를 했습니다. 그건 가짜 뽀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스핑키는 돌처럼 뻣뻣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때늦은 뽀뽀 따위에 마음이 흔들릴 스핑키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아빠가 일터에 나갈 때 스핑키는 아무도 못 보게 숨어 있었습니다. 2초쯤 뒤에 스핑키는 뒷곁에서 나와 석유깡통을 발로 뻥 차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무슨 아빠가 저래? 난 12시에 엄마가 음식이 가득 담긴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스핑키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모두들 나에게 친절해졌군.
스핑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접시를 가지러 왔을 때 토마토 스프와 아스파라거스는 손도 안 댄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넛과 포도는 사라진 뒤였죠. 스핑키는 계속 다른 곳으로 옮겨 다녔지만 누나와 형이 그때마다 찾아냈습니다. 누나와 형은 스핑키에게 말을 하게 하려고 애쓰기도 하고 또 가끔은 그냥 지나치기도 했습니다. 딱 한 번 히치 형이 그 잘난 무릎을 꿇고 자기 때문에 화난 일이 있으면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스핑키는 그 모든 게 역겨울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스핑키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스핑키는 팔을 국수가락처럼 축 늘어뜨리고만 있었습니다. 윌람이나 누나가 데이지 꽃을 꺾어 해먹에 꽂아주었습니다. 스핑키는 그걸 내던져 버렸습니다. 4시쯤에 서커스단이 바로 집 앞으로 행진해 갔습니다. 스핑키야, 저것 좀 봐. 어릿광대들의 코끼리도 있네. 엄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스핑키는 그쪽으로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식구들이 이래? 처음엔 나를 엉망으로 휘저어 놓고는 이제 와서 서커스단이나 구경하라고? 스핑키의 제일 친한 친구들 스머즈와 이기가 놀러 왔습니다. 스머즈는 해먹으로 기어 올라오더니 스핑키의 귀에 대고 얼빠진 이야기들을 주절주절 지켜렸습니다. 스핑키는 스머즈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스머즈와 이기는 스핑키를 이리저리 흔들어댔습니다. 스핑키가 좋아하는 놀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스핑키는 해먹으로 몸을 둘둘 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스머즈와 이기는 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가 스핑키에게 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말씀하시기를 스핑키가 나이값을 못하고 애처럼 군다 해도 식구들은 스핑키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빠가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은데 스핑키는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아주 정상적인 아이랍니다. 스핑키는 아빠의 그 허튼 소리를 안 들으려고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아무도 스핑키가 자기만의 생각과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해는커녕 그런 사실을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이 세상이 스핑키에게 함부로 대했고 그래서 스핑키도 이 세상을 싫어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포함해서요. 참, 동물들만 빼고요. 스핑키네 식구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식구들은 스핑키가 그렇게 불행하게 느끼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 스핑키네는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빠는 전화를 2군데나 걸었습니다. 다음 날은 휴일이었습니다. 햇살은 따사롭고 새들은 행복하기 지적이었지요. 하지만 스핑키는 그런데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해먹 안에 빨래더미처럼 누워만 있었으니까요. 마침 스핑키가 좋아하는 할머니가 오셔서 스핑키가 좋아하는 사탕을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스핑키를 힘껏 껴안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스핑키는 할머니의 품 안에서 몸을 축 늘어뜨리고만 있었지요. 결국 할머니도 이 세상에 속하는 사람이고 스핑키는 더 이상 이 세상과 친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바로 그때 광대 아저씨가 잔디밭으로 껑충껑충 뛰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광대 아저씨는 스핑키야,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쓰여진 표지판을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광대 아저씨는 눈을 찡긋하면서 스핑키의 주머니를 슬쩍 만지더니 금세 3층짜리 아이스크림을 내밀었습니다. 1층은 초콜릿칩, 2층은 바나나,
3층은 피스타치오였죠. 스핑키는 비실비실 웃음이 삐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아빠가 싱글싱글 웃는 게 보였습니다. 아하, 어찌된 일인지 알겠군. 광대 아저씨는 바로 식구들이 보낸 거였어요. 좋아, 그렇다면 절대 웃을 수 없지. 하루 종일 식구들 모두가 끔찍하게 친절하고 끔찍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엄마는 방수포를 가져다 덮어주었고 아빠는 비치 파라솔을 세워주었습니다. 누나와 형은 케이크와 샌드위치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도 스핑키는 아직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양보할까 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긴 했지만 어쩌면 식구들이 잘 몰라서 그랬는지도 몰라. 어쨌든 지금은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식구들이 나한테 그렇게 군 게 꼭 식구들만의 잘못일까? 스핑키는 이제 화가 대충 풀렸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있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했는데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서 헤헤거릴 수는 없잖아. 그럴 수는 없지. 스핑키는 어떻게 하면 화를 풀면서도 우스운 꼴이 되지 않을까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식구들을 깜짝 놀래주기로 했습니다. 동이틀 무렵 스핑키는 집 안으로 살금살금 기어들어가 비밀 작업을 하느라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식구들은 모두 잠에서 덜 깬 찌무룩한 기분으로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는 갖가지 음식들이 차려져 있고 울긋불긋하게 차려입은 광대가 식구들을 초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식구들은 광대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챘지요. 식구들은 어찌나 웃어댔던지 도무지 그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식구들은 스핑키에게 훨씬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게 그리 오래 못 가는 게 탈이지만 아빠랑 함께 피자 놀이를 글 그림 윌리엄 스타이그. 피트는 지금 기분이 좋지 않아요. 친구들하고 공놀이를 하려고 했는데 그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지 뭐예요? 피트가 속상해하는 걸 아빠가 모를 리 있나요? 아빠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녀석을 피자로 만들어주면 기분이 좋아지겠지? 먼저 아빠는 피트를 식탁에 올려놓아요. 그리고 밀가루 반죽을 해요. 이리저리 반죽을 잡아당겨 느리기도 하고요. 어머나, 이제 반죽을 공중으로 올려 빙빙 돌립니다. 그 다음엔 기름을 듬뿍 발라줘요. 사실은 물이랍니다. 그리고 밀가루를 살살 뿌리고 나서 사실은 땀띠분이지요. 토마토도 얹어야겠죠? 장기말을 얻는 거예요. 엄마가 난 토마토 없는 피자가 더 좋은데 라고 하자 피트는 혼자 낄낄대기 시작해요. 그럼 토마토 대신 치즈를 얹으면 되지? 아빠가 말씀하세요. 종이 조각을 쓰면 돼요. 페페로니를 좀 넣을까, 피트? 피트는 밀가루 반죽이니까 대답을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엄마가 밀가루 반죽을 간지리자 반죽이 대굴대굴 뒹굴며 웃음을 터뜨려요. 피자가 웃으면 어떻게 하니? 피자 만드는 사람이 피자를 간지리면 어떡해요? 자, 이제 피자를 오븐에 넣고 구워야겠는걸? 아빠의 말씀. 이야, 피자가 노릇노릇 잘 익었는데? 아빠가 피자를 식탁으로 가져옵니다. 이제 피자를 썰어야겠군. 아빠의 말씀. 그러자 피자는 도망을 칩니다. 피자 요리사는 피자를 잡으러 쫓아갑니다. 피자가 잡혀서 아빠 품에 폭 안겼어요. 비가 그치고
해도 다시 나왔네요. 그래서 피자는 밖으로 나가 친구들을 찾아보기로 했답니다. 당나귀 실베스터와 요술 조약돌. 글 그림 윌리엄 스타이그. 꼬마 당나귀 실베스터가 동물마을에서 엄마 아빠와 오순도순 살고 있었습니다. 실베스터는 이상한 모양과 색을 가진 조약돌을 모으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어느 비가 오는 토요일이었어요. 실베스터는 시내가에서 놀다가 별난 조약돌을 하나 주었지요. 공깃돌처럼 동그랗고 매끌매끌한 이 조약돌은 마치 타는 듯한 빨간색이었습니다. 조약돌을 손에 쥐고 살펴보던 실베스터는 가슴이 마구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흥분한 탓인지 몸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새삼스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실베스터는 비가 그쳤으면 좋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비가 그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보통 때처럼 빗발이 점차 가늘어지다 그친 것이 아니라 뚝 그친 것입니다. 빗방울과 검은 구름은 온데간데 없고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언제 비가 왔더니 하는 듯이 주변이 조금도 젖어 있지 않았지요. 어린 실베스터로서는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실베스터는 요술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이 별난 조약돌이 어쩌면 요술 조약돌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조약돌은 요술 조약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삼아 조약돌을 땅 위에 내려놓고 다시 비가 왔으면 좋겠네. 라고 말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조약돌을 손에 쥐고 같은 말을 하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면서 굵은 빗방울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실베스터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기가 막히게 재수가 좋은 날이구나. 이제 나는 내가 갖고 싶은 것 모두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야. 엄마, 아빠, 그리고 친척들 물론 친구들도 바라는 것이 있으면 다 들어줘야지. 실베스터는 다시 날씨가 맑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에 난 사마귀가 없어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베스터는 이제 빨리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를 놀래주고 싶었습니다. 깜짝 놀라는 엄마 아빠의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엄마도 아빠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집을 향해 가던 실베스터가 딸기 언덕을 막 넘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앞으로 조약돌에게 부탁할 것들을 생각하며 걷던 실베스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굶주린 사자 한 마리가 길게 자란 풀 뒤에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던 것입니다. 실베스터는 너무나 겁이 나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만일 실베스터가 그렇게 놀라지만 않았더라면 사자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엄마와 아빠가 기다리는 집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자를 나비나 들국화 또는 모기로 변하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베스터는 너무나 놀란 데다 또 조약돌에게 부탁할 것들에 열중해 있었던 탓에 그만 엉뚱한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바위로 변했으면 좋겠네. 그러자 실베스터는 금방 바위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자가 바위에게 와락 덤벼들었습니다. 사자는 바위에 코를 들이대고 계속 킁킁거렸습니다. 사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위 둘레를 몇 차례나 돌았습니다. 틀림없이 어린 당나귀를 보았는데
내가 헛것을 보았나? 라고 투덜거리더니 힘없이 가버렸습니다. 사자는 가버렸지만 실베스터는 딸기 언덕 위에 바위가 되어 놓인 채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술 조약돌이 바로 옆에 놓여 있었지만 도무지 그것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당나귀가 되고 싶어. 라고 마음속으로 아무리 외쳐보아도 헛된 일이었습니다. 다시 당나귀가 되려면 요술 조약들을 쥔 채 소원을 말해야 하는데 바위가 된 실베스터는 조약돌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실베스터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실베스터는 온갖 생각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가 다시 당나귀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조약돌을 쥐고서 바위더러 당나귀가 되라고 말을 해주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빨간 조약돌은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분명히 누군가의 눈에 띄기는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바위더러 당나귀가 되라고 말을 하겠어요? 아무래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실베스터는 잠이 들었습니다. 잠자는 것 말고 무슨 다른 할 일이 있겠어요? 어느덧 별들이 반짝이는 밤이 되었어요. 한편 집에 있는 엄마 아빠는 걱정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집안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저녁밥을 먹을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실베스터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어디 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내일 아침까지는 들어오겠지 생각하면서 엄마 아빠는 뜬 눈으로 밤을 보냈지요. 그러나 아침이 되어도 실베스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흐느껴 울자 아빠는 정성껏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실베스터가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리 개구쟁이 짓을 해도 절대로 혼내지 않겠어요.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날이 밝자 엄마 아빠는 이웃에 사는 모든 동물들에게 실베스터를 못 보았느냐고 물으며 다녔습니다. 동네 꼬마들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도 고양이도 망아지도 돼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이후로 아무도 실베스터를 본 적이 없었대요. 경찰서에도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경찰 아저씨들도 실베스터를 찾지 못했어요. 동물마을의 모든 개들이 실베스터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개들은 모든 바위와 나무 그리고 풀 사이사이를 냄새 맡고 다녔습니다. 또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보았고 마을 바깥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실베스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개들은 딸기 언덕 위의 바위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위 냄새만 맡을 수 있을 뿐 실베스터의 냄새를 맡을 수는 없었어요. 거의 한 달 동안 엄마 아빠는 가본 곳을 또 가보고 만난 동물을 또 만나보고 하였지만 실베스터를 찾을 수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실베스터를 찾을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실베스터에게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베스터는 집에서 2km도 채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편히 갖고 전처럼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실베스터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실베스터 없이는 도무지 살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가면 낮이 오고 낮이 가면 밤이 오기를 거듭하였습니다.
언덕 위의 실베스터는 잠잘 때가 더 많아졌습니다. 깨어있으면 마음만 더 아플 뿐이었으니까요. 실베스터는 자기가 내내 바위로 지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마음을 먹는 편이 낫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베스터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단풍과 함께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색이 바랜 나뭇잎들이 바람에 날리고 푸른 땅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곧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고 눈도 많이 내렸지요. 마을의 동물들은 집 안에서만 먹고 지낼 뿐 좀처럼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인가 늑대 한 마리가 찾아와 실버스터 위에 올라앉아서 워워 하고 울고 갔습니다. 아마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얼마 뒤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따사로운 햇볕을 받아 땅이 따뜻해졌습니다. 봄이 온 것입니다. 나무들은 다시 새싹을 내밀고 꽃들도 새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빠가 소풍을 가자면서 엄마를 위로했어요. 여보, 기운을 냅시다. 비록 우리들의 꼬마 천사 실베스터는 없어졌지만 마음을 편하게 먹고 다시 힘을 내서 삽시다. 엄마 아빠는 딸기 언덕으로 소풍을 갔어요. 엄마가 바위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엄마 몸의 따스함이 바위에 스며들자 실베스터는 깊은 겨울잠에서 깨어났어요. 실베스터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엄마, 아빠, 저예요. 실베스터예요.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그러나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바위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엄마가 바위 위에 샌드위치와 샐러드 등 음식을 늘어놓는 동안 아빠는 바위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아빠는 붉게 빛나는 조약돌을 발견했어요. 참 멋진 조약돌인데 실베스터가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면서 아빠는 조약돌을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바위 곁에 앉아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실베스터의 정신은 더욱 초롱초롱해졌습니다. 갑자기 엄마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아무래도 우리 실버스터가 살아있는 것 같은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멀리 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실베스터는 살아있어요. 여기 살아있어요.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만일 이때 실베스터가 자기 등 위에 요술 조약돌이 놓여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런 좋은 날 실베스터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엄마가 말하자 아빠는 슬픈 얼굴을 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아빠는 고개를 들고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의 얼굴은 마치 나도 당신만큼이나 실베스터가 보고 싶소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슬픈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실베스터는 나는 정말 다시 당나귀가 되고 싶어. 원래대로 내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바위가 실베스터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춤을 추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어요. 흥분이 약간 가라앉자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는 요술조약돌을 새로 만든 금고 속에 넣고 잠가버렸습니다. 언젠가 그 조약돌이 필요할 때가 오겠지만 지금은 더 바랄 것이 없었어요. 그들이 갖고 싶었던 것을 다 갖게 되었으니까요. 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 글 그림 윌리엄 스타이그. 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은 이 고치는 솜씨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늘 환자들이 줄을 섰지요. 선생님은 자기와 몸집이 비슷한 두더지나 얼룩다람쥐 같은 동물들은 치과 의자에 앉혔고요. 몸집이 큰 동물들은 바닥에 앉혔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치료해 주었지요. 몸집이 아주 큰 동물들은 특별히 마련된 방으로 갔어요. 거기서 선생님은 조수가 당겨주는 도르래를 타고 환자 입까지 올라갔지요. 아참, 조수는 바로 선생님의 부인이랍니다. 드소토 선생님은 몸집이 큰 동물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었어요. 큰 동물들의 입안에 들어가 치료를 해 주었거든요. 그럴 때면 선생님은 발이 젖지 않도록 고무장화를 신었어요. 선생님의 손놀림은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러워서 큰 동물들은 치료를 받는 동안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쥐라서 쥐에게 위험한 동물은 치료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은 간판에도 써 있었지요. 그래서 현관에 종이 울리면 선생님과 부인은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러고는 아무리 겁 많아 보이는 고양이라도 병원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하루는 선생님과 부인이 밖을 내다보니까 여우가 한 마리 서 있었어요. 여우는 양복을 잘 차려 입었지만 턱에는 붕대를 친친 감고 있었지요. 선생, 당신은 치료할 수 없어요. 현관에 걸린 간판도 못 보셨습니까? 드소토 선생님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가 너무 아파요. 여우가 엉엉 울면서 말했어요. 정말 딱해 보였지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선생님은 이렇게 여우에게 말한 다음 부인에게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참 딱한 여우로군. 여보, 어떻게 하면 좋죠? 위험하지만 한번 해봐요, 우리. 부인이 말했어요. 그러고는 여우에게 문을 열어주었지요. 여우는 단숨에 위층으로 뛰어 올라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의사 선생님,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가 아파 죽겠어요. 바닥에 앉으세요. 그리고 붕대를 푸세요. 드소토 선생님이 말했어요. 드소토 선생님은 용감하게도 여우의 입안으로 들어갔어요. 선생님은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여우의 어금니가 심하게 썩어서 냄새가 아주 고약했거든요. 썩은 이를 빼고 새 이를 만들어 넣어야겠군요. 선생님이 사실대로 말했어요. 아프지만 않게 해주세요. 여우는 울면서 말했어요. 이렇게 아픈데도 여우는 입안에 맛있는 생쥐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턱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입 벌려요! 선생님이 소리쳤어요. 더 크게 벌려요! 부인도 옆에서 소리쳤지요. 자, 이 가스를 들이마셔요. 그러면 내가 이를 뽑아도 하나도 아프지 않을 겁니다. 드소토 선생님이 말했어요. 여우는 곧 꿈나라로 빠져들었지요. 냠냠. 날로 먹으면 정말 맛있을 거야. 소금을 솔솔 뿌리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채로
포도주랑 꿀꺽하면 냠냠 하고 여우는 잠꼬대를 했어요. 선생님 부부는 여우가 무슨 꿈을 꾸는지 알 수 있었어요. 부인은 선생님에게 기다란 막대를 건네주었어요. 여우가 입을 다물까봐 겁이 났거든요. 드소토 선생님은 썩은 이에 실을 붙들어 맸어요. 그러고 나서 부인하고 도르래를 돌리기 시작했지요. 마침내 이가 쑥 뽑혀 나와 공중에서 대롱거렸어요. 비가 나요! 정신을 차린 여우가 컹컹 울부짖었어요. 드소토 선생님은 얼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이가 빠진 구멍을 솜뭉치로 막았어요. 자, 이제는 아프지 않을 겁니다. 내일 새 이를 넣어드리겠습니다. 11시 정각에 오십시오. 선생님이 말했어요. 여우는 멍한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집에 가면서 여우는 내일 치료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을 잡아먹으면 나쁜 일일까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죠. 진료 시간이 끝나고 부인은 금리를 만들어 반짝반짝 윤을 냈어요. 소금을 뿌려서 날로 먹는다고? 여우를 믿다니 정말 어리석었소. 드소토 선생님이 중얼거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한 잠꼬대인걸요. 여우가 왜 우리를 해치겠어요? 자기를 도와줬는데. 부인이 말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여우이기 때문이지. 여우는 원래 교활하니까. 선생님이 말했지요. 그날 밤 드소토 부부는 걱정이 되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내일 여우를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떨까요? 부인이 말했어요. 난 일을 한번 시작했다 하면 끝을 내는 성격이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고. 선생님이 말했지요. 하지만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야만 해요. 부인이 말했어요. 선생님 부부는 계획을 세울 때까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지요. 그게 좋겠군. 하고 선생님은 말하더니 곧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각 11시에 여우가 아주 명랑한 얼굴로 나타났어요. 이는 하나도 아파 보이지 않았지요. 드소토 선생님이 여우의 입 안으로 들어가자 여우가 갑자기 입을 탁 다물었어요. 조금 뒤 여우는 다시 입을 벌리면서 장난이에요, 헤헤 하고 웃어댔지요. 장난치지 말아요. 우리는 지금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호되게 말했어요. 부인은 새 이를 힘겹게 들고 올라왔어요. 아, 정말 마음에 드네요. 멋진데요? 여우가 외쳤어요. 드소토 선생님은 금리를 제자리에 끼우고 양 옆에 있는 이와 묶었습니다. 여우는 혀로 새 이를 핥아보았어요. 야, 정말 기분 좋은데? 그러고는 속으로 생각했죠. 난 생쥐들을 잡아먹어서는 안 돼. 하지만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선생님은 커다란 병을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최근에 아내와 내가 놀라운 약을 만들었는데 이 약을 한 번만 바르면 죽을 때까지 이가 안 아플걸요. 어때요? 이 특별 치료를 처음으로 받아보지 않겠습니까? 좋고 말고요. 이거 행운인데요. 여우가 기분 좋게 말했어요. 여우는 머리든 이든 아픈 거라면 딱 질색이었거든요. 다시는 우리를 만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드소토 선생님이 말했어요. 아무도 너희들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걸? 여우가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여우는 방금 이 생쥐 부부를 잡아먹기로 마음 먹었으니까요. 그것도 새 이로 말이지요.
드소토 선생님은 놀라운 약이 든 양동이를 들고 여우의 입 안으로 들어갔어요. 선생님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이 하나하나에 약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부인은 사다리 위에서 선생님이 미처 보지 못하고 빠뜨린 곳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지요. 여우는 아주 행복해 보였어요. 일을 마친 드소토 선생님은 걸어 나와서 말했어요. 자, 이제 입을 꽉 다무세요. 그리고 몇 분 동안 그대로 계세요. 여우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조금 뒤 여우가 입을 벌리려고 했을 때 이가 단단히 들러붙어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미안하군요. 미리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하루나 이틀 동안 입을 벌릴 수 없을 겁니다. 이 약은 이에 고루 퍼져야 하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는 이가 아프지 않을 테니까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여우는 얼떨떨했어요. 그래서 드소토 부부를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선생님과 부인은 빙긋이 웃으며 서 있었어요. 꽉 들러붙은 이 사이로 여우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게 다였죠. 나름대로 예의를 갖춘 셈이지요. 여우는 계단을 비틀비틀 내려갔어요. 드소토 선생님과 부인은 꾀를 써서 여우를 이긴 거예요. 그들은 서로 입맞추고 나서 그날은 푹 쉬었답니다.